자, 봅시다. 호일성 거래는 그러면 뭐 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숙제로 내줄게요. 근데 나 이 단어 하나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호혜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알아두세요. 해는 혜택을 말합니다. 혜택. 우리가 흔히 혜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맞죠? 그 혜택할 때 해자고요. 그 다음에 호는 무슨 말이냐면요. 상호적이다 이 말이야. 서로. 어서오세요. 서로 상호적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호혜성이라고 하는 건 서로가 혜택이 되는 성질,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성질을 호혜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호혜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무슨 말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시 사회에서의 호혜성 거래가 우리 현대 사회로 넘어올 때도 어떻게 이제 이어지는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 호혜성이라는 말을 좀 알아두세요. 자, 요거는 넘어갑시다. 오늘 그러면 쭉 잠깐만. 지난번에 우리 인문 파트 숙제로 나왔던 게 그러면 지금 장자 절대값이랑 그 다음에 흡수 사비교합 이렇게 여기는 안 했고, 그렇죠? 그러면 호혜성 거래 훌륭합니다. 윤리적 기준. 자, 봅시다. 혹시요, 여러분들 그 윤리적 이기주의 페이지가 몇 페이지나? 24페이지.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전에 우리 이반 수업하면서 공리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 공리주의 얘기한 적 있어요? 학교에서도 배운 적 있어요? 학교에서 공리주의 배운 적은 없고, 저 아까 이제 내가 초반에 얘기했나 보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공리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 이 지문이 공리주의랑 상관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알겠죠?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서 초반에 좀 합격을 안 했던 학생들은. 자, 공리주의라고 할 때 이 리는 무엇을 뜻한다? 이익을 뜻합니다. 이익. 공은요, 공공을 뜻해요. 공공은 뭐야? 그냥 우리 모두 전체를 말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요, 최대가 되는 그 논리, 그러한 이론을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공리주의, 공공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거. 자,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걸 또 다른 말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행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총량이 최대가 되는 것을 선택한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그러면 공리주의는요, 나는 다른 생각 가지고 있고 나머지 생각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선택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모두가 다 총량이 행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이 모든 집단이 가지고 있는, 나는 행복이 빵이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걸 안 했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다 100이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00이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럼 다른 사람 다 원하는 대로 못해. 그러면 총량은 100인데 나머지 다 빵이야. 행복의 양이. 맞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행복의 양을 더했을 때 그 행복의 양이 최대가 되는 선택을 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효용,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양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그래서 나에게 최대한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윤리적 이기주의다라는 말이 있어요. 윤리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윤리를 굉장히 잘 지키는 뭐 이런 거겠지. 맞죠? 자, 이기주의는 뭐야? 나만 생각하는 게 이기주의잖아. 그러면 언뜻 보면 되게 거리가 먼 단어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두 개가 또 연결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 연결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여기 나와 있을 텐데, 자, 봅시다.
타인의 이익은요, 자신의 이익과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이 도덕적 사고의 기본 전제랍니다. 오, 내가 이익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이익도 중요하겠지. 맞죠? 타인의 이익이 자기 이익과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도덕적 사고의 기본 전제야.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 길에서 쓰러져 있다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답니다. 자, 보세요. 자,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 길에 쓰러져 있다면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도와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대요. 왜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 보세요. 앞에 타인의 이익이 자신의 이익과 동등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행복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편리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 포함이야. 알겠죠? 봐봐봐. 누구가 쓰러져 있어.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 그 사람이 편리해지는 건 뭐야? 도와줘서 병원에 가든 뭐 들어주든 뭐 이런 거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내가 편한 게 좋은 만큼 상대방도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쓰러져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지. 내가 자유로운 게 중요한 만큼 저 사람도 자유로운 게 중요하고, 내가 건강한 게 중요한 만큼 저 사람도 건강한 게 중요할 테니까. 맞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자신의 이익에 따른 행위를 강조하는 윤리적 이기주의라고 하는 이론이 있답니다. 자,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론이 이 이론이죠. 윤리적 이기주의는 이러한 상식적인 도덕적 신념에 도전한답니다. 자, 이러한 상식적인 도덕적 신념에 도전한다고 했으니 여기서 말하는 상식적 도덕적 신념은 뭘 말하는 거야? 여기에서 쓰러진 사람이 돕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겠지. 이 생각에 도전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엥? 아닌데? 이런다는 거잖아. 왜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데요. 윤리적 이기주의는 인간이 갖는 유일한 의무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대요. 그러니까 윤리적 이기주의는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이 갖는 유일한 의무는 뭐밖에 없다.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말고는 없다는 거야. 인간은 전부 그런 존재라는 거야. 따라서 타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윤리적 이기주의라는 거야. 그러면 윤리적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바로 생각하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안 도와주고 그냥 간다는 거잖아. 여기서 지금 그렇게 보이죠? 맞죠? 자, 잘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 이기주의가, 미안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윤리적 이기주의가 상식적 도덕적 신념에 도전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 도덕적 신념은요, 뭐가 있는데, 길에 쓰러진 사람 돕는 것이 의무야. 왜 의무인데? 이유가 뭐야? 타인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동등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동등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게 의무라는 겁니다. 그게 상식적인 거야. 그런데 윤리적 이기주의는 뭐 한다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의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신념은요, 길에 쓰러진 사람을 돕는 것이 의무고요. 왜냐하면 타인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과 동등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윤리적 이기주의는 뭐라고 생각한다고? 인간은 자신의 의무를 극대화하는 것이 의무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의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윤리적 이기주의라고요. 그렇죠? 그게 1문단의 내용. 24페이지. 자, 다음 2문단 넘어갈게요. 윤리적 이기주의가 어떤 경우에도 타인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1문단 읽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와, 윤리적 이기주의 이 사람들은 옆에 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어도 도와주지도 않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왜 아닌데? 자, 타인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거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타인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거죠. 윤리적 이기주의니까. 그래서 이 윤리적 이기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단지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옳은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요? 타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옳은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나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일단 아무런 이익을 못 가진 거고 타인을 도와줬으니까 타인한테만 이익을 준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의무라고 얘기하고 도덕적이라고 얘기한다고. 맞죠? 그러면 옳은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이익을 아무것도 안 가지면서 타인에게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면 그거를 지금 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구조로 따지면 타인을 도와준다는 건.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적 이기주의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라는 거야?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꼭 옳은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야.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윤리적 이기주의는.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걸 꼭 옳은 행위라고 할 수 있냐고. 그게 그 사람이 쓰러져 있든 뭐 돈이 없든 뭐든 간에. 자, 그래서 또한 윤리적 이기주의는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거나 단기적으로 가장 많은 쾌락을 주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또 아니랍니다. 자, 윤리적 이기주의는 원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거나 또는 많은 쾌락을 주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래요. 꼭 그것만이 아니랍니다. 왜 아닌데요? 자, 윤리적 이기주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행위를 올바른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하겠지. 왜? 단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맞죠?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한 거겠네. 맞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그 행위를 올바른 행위고 행위를 올바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잠깐 기분 좋기 위해서 막 쾌락을 얻어. 근데 곧 나는 망할 거야. 그런 거 좋아한다고 안 좋아한다고?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자기 파멸을 불러오는 쾌락 행위는 납득하지 않는 거야. 승인하지 않습니다. 왜?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윤리적 이기주의는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파멸을 불러오는 쾌락은요, 승인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윤리적 이기주의의 관점이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윤리적 이기주의란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밑에 있는 거니까 밑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윤리적 이기주의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행동이 동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뭐다? 올바른 행위라는 거죠. 자, 다음 이처럼 자기 이익만 중시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이기주의는 이기적인 행위를 옹호할 것처럼 보인답니다. 겉으로만 봤을 때 좀 그래 보이잖아. 자기 이익만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윤리적 이기주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행위를 한다면 오히려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오히려 이타적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자, 개인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타인들의 뭐가 필요합니까?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최대한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얻기 위해선 나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타인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야. 맞죠? 근데 타인의 힘을 필요로 하려면 이기적으로만 행동하면 타인의 협력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냐고? 그건 아니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타인들의 협력을 얻을 수 없어서 장기적으로는 뭘 보게 된다는 거야?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생각해서 지금 내가 편한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면 타인들에게 상처를 주면 그 타인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그 타인이 나에게 협력을 안 주면 오히려 나는 뭐야? 나중에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야. 맞죠? 자, 따라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자는 타인의 이익을 뭐 해야 된다고? 고려해야 된다고.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여서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지 타인의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보자면 개인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타인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따라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자는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여서 이타적으로 행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음 윤리적 이기주의는 이타심을 억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지 이익대로 하면 되니까. 맞죠? 자, 억지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강력한 동기인 자기 이익에 호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로 해! 의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이익만큼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너의 이익에 따라서 하라고 호소하는 거죠. 자, 역설적이게도 개인의 이기심에 호소하는 것이 오히려 이타적인 행위를 끌어내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개인의 이기심에 호소하는 게 오히려 이타적인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뭐야? 이타적으로 변한다는 거야.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윤리적 이기주의에서 얘기하는 건, 자, 지금 모든 사람이 이기적인 경우 이타적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기적인 경우 이타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데?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인들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타적으로 자 타인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필요하고요.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타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개인의 이기심에 호소하는데 더욱 이타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그렇죠. 그 다음 물론 이러한 윤리적 이기주의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만 볼 수는 없대요. 왜? 사람들에게는 타인의 이익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이상적이잖아. 맞죠? 우리가 모두가 장기적으로 다 장기적인 이익을 잘 얻기 위해서 서로 돕고 살며 살자. 말은 좋지. 한 명이라도 어기면 다 어그러지잖아. 맞죠?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타인의 이익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낳는 경우가 실제로 많기 때문인 거죠. 타인의 이익 무시하고 자기 이익 극대화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또 윤리적 이기주의는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뭐도 옹호할 수 있게 됩니까? 부도덕한 행위도 옹호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익만 된다면 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또한 윤리적 이기주의는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등 극단적인 이타적 희생을 도덕적 행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내 목숨보다 이 세상에 중요한 가치는 없을 거 아니야. 각자 개인마다. 맞죠? 그러면 내가 나를 희생해서 남을 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최대한의 이득은 볼 수 없어. 세상에서 제일 값진 건 내 목숨이니까. 나의 생명이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행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윤리적 이기주의 입장에서는 저건 손해보는 행동인 거야. 그런데 윤리적 이기주의는 장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행위는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목숨을 내던지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한 행위는 행위자의 장기적인 이익의 가능성을 손상시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어버리면 이제 그 뒤부터는 이익을 얻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따라서 윤리적 이기주의는 타인의 이익이나 도덕적 가치와 관련하여 비판의 여지를 아직까지 좀 남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자, 윤리적 이기주의 옳다고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타인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 자기 이익 극대화를 하는 게 뭐가 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개인의 목숨을 바치는 희생의 경우 도덕적 행위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케이. 거기까지. 자, 다음 사회지문 한번 넘어가 봅시다. 뭐야. 예술지문, 예술지문이구나. 57페이지 봅시다. 서스펜스. 이
서스펜스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세상이 좀 넓게 보이겠죠. 그거 아닌데? 그거죠. 자, 봅시다. 서스펜스라고 하는 건 영화에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영화에서 사용되는 기법.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보자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관객은 사건이 자신의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등장인물이 다가올 위험을 모른 채 사건에 휘말리는 장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 보다 보면 이거 전혀 예측 못했던 장면인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거나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지금 이 캐릭터가 맞닿고 있는데, 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낀다?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야. 긴장감, 불안을 느끼게 된대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화에 몰입하게 된대요. 이러한 몰입은 정보가 부족하거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 심리 및 정서적 반응에서 비롯되는 거랍니다. 봐봐. 영화를 보는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나왔어. 그러면 그 뒤부터는 내가 내용 예측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좀 불가능에 가깝게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 심리 반응 이런 것들이 그때 드러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처럼 급축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는 긴장과 불안감을 유발하면서 관객이 영화에 몰입하도록 하는 영화적 특성을 뭐라고 한다? 서스펜스라고 한다. 이 영화 정말 서스펜스가 넘쳐 라고 하면 뭐야? 주인공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감을 못 잡겠어. 이렇게 될 수도 있을까? 저렇게 될 수도 있을까? 결말은 도대체 어떻게 끝날까? 뭐 이런 감정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서스펜스라고 합니다. 알죠? 자, 그래서 서스펜스라고 하는 감정은 그러면 뭔데? 자, 여기서 그냥 정의만 찾아보면 되겠죠. 극중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는 긴장과 불안감을 유발하면서 무엇을 하도록 만드는 거? 몰입하도록 만드는 장치를 바로 서스펜스라고 한다. 자, 서스펜스는 극중 상황에 대해서 긴장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그걸 통해서 뭐하게 만든다?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거를 우리는 서스펜스라고 한다. 자, 다음. 영화 감독은 관객의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서스펜스를 활용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감독의 의도와는 달리 관객이 반응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 때문에 서스펜스를 활용하려면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관객의 궁금증과 관심을 자극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야. 물론 이러한 작업만으로 서스펜스가 완성되는 건 아니래요. 서스펜스는 스크린을 마주하고 있는 관객들이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긴장감과 불안감을 충분히 느낄 때에만 비로소 구현된다는 거야. 자, 그럼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야? 영화를 볼 때 서스펜스라고 하는 건 갑자기 생기는 거야? 계산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거야? 계산적으로 생긴다는 거야. 감독이 다 계산해서 만든다는 거야. 맞죠? 자, 이러한 서스펜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른 심리와 인간 심리와 정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스펜스를 만들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사람들의 마음속을 이해해야지 이야기를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 불안할 거야, 이렇게 하면 긴장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맞죠? 자, 그래서 서스펜스는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치밀한 계산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스펜스를 구현하기 위해선 상황에 따른 인간 심리와 정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필요하대요. 치밀하게 계산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딱 정리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서스펜스라고 하는 건 시나리오 쓸 때부터
뭐 해야 된다? 치밀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 짜야죠.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상황에 따른 인간 심리와 그리고 정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자, 다음 서스펜스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대요. 얼굴이나 사물 등을 클로즈하는 촬영 방법. 자, 다양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한 개 안 나올 거 아니야.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체크 좀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뭐야? 클로즈업 하는 촬영 기법이라는 거야. 쫙. 자, 다음.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상황을 한 화면 안에 편집해서 보여주는 몽타주 기법. 그리고 효과적인 음악이나 음향 효과 등을 통해서 관객들의 전서적 반응과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음악이나 음향 효과가 세 번째겠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하지만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라는 거야? 여기서부터라는 거야. 하지만 했으니까. 자, 서스펜스를 구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영화 속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정보, 즉 관객에게 전달되는 똑같은 말이 서사적 정보량이라는 거야. 서사적 정보량이 무슨 말이야? 이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정보, 이걸 말하는 거야. 그 서사적 정보량을 어떻게 하는 거다? 조절하는 거라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네 번째가 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서스펜스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클로즈업 기법이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몽타주 기법. 그 다음 세 번째는 음악, 음향 효과죠. 네 번째는 서사적 정보량 조절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서사적 정보량을 조절하는 방법도 뭐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또 뭐야? 읽으면서 우리가 체크 해볼 수 있겠지. 맞죠?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관객에게 등장인물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긴장감을 가지게 될까요? 예를 들어 등장인물은 자기한테 다가올 사건이 뭔지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 몰라. 우리는 알아. 저기 가면 큰일 나. 근데 자꾸 걸어가. 가면 안 되는데. 맞죠? 자,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다가올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사고가 일어날 장소에 가지만 관객은 등장인물에게 다가올 위험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제시된 사실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보다는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 사고 날까 안 날까 이러면서. 자,
그러다 보니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관객의 뭐가 증폭되게 됩니까? 불안감이 증폭되게 되죠. 뭐 때문에? 우리는 결과만 생각하기 때문에. 왜? 원인은 이미 알고 있거든.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모르기 때문에 와씨 결과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불안감은 결과가 예상은 되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기인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리된 문장이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서사적 정보량 조절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등장인물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된다.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자, 다음 또 다른 방법은요. 두 번째겠네. 자, 관객에게 등장인물보다 더 적은 정보를 주는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등장인물보다 좀 정보가 적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오씨, 다 뭔데? 얘는 뭘 알고 있는 건데 도대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이 경우 관객은 등장인물에 비해 사건의 전말이나 상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뭘 궁금해? 숨겨진 진실을 궁금해하는 거야. 얘가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뭔데? 자꾸 알고 있다만 얘기하고 뭐가 알고 있는지 얘기를 안 해줘. 맞죠? 자, 이 방법을 사용할 때에도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예측되는 결과보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궁금증으로 몰입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인물보다 더 적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데?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겠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관객과 등장인물에게 똑같은 정보를 주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럼 정보 더 많이 주는 거, 작게 주는 거 똑같이 주는 건데, 맞죠? 자, 그러면 이 경우 대개 관객이나 등장인물 모두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하여서 순차적으로 진실에 접근해 나가는 거야. 등장인물도 뭐가 뭔지 모르고 우리도 뭐가 뭔지 몰라. 맞죠? 자, 이로 인해 관객은 등장인물이 겪는 상황을 마치 자신이 겪는 일처럼 느끼게 되겠죠. 쟤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맞죠? 자, 그러면서 몰입하게 되면서 심리적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방식이 바로 뭐다? 자, 인물과 똑같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효과는 등장인물이 겪는 상황을 마치 뭐처럼 느낀다? 자신이 겪는 일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몰입하게 된다는 거고요. 까지가 요 이제 지문 내용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저기 뭐냐
오늘 방금 읽었던 요 두 지문 있다 그쵸? 요 두 지문 문제 6문제 풀고요. 쉬는 시간 좀 가졌다가 저 해당 시계로 8시 5분 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8시 5분 되면 조금 빨리 끝났네요. 자 시작.